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79부 8.2교 참패, 베이징, 위기에 처하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0년 9월 18일 영프 연합군의 교섭사절로 파견된 파크스 일행이 청군에게 인질로 붙잡히게 되자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격분하게 되죠. 어떻게 19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름 청제국을 문명국가로 생각하고 상대를 해줬는데 이거 완전 야만국가 아니냐 하면서 분노한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 바로 앞에 위치한 통저우를 향해서 진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청군 사령관이었던 승경 님심은 8기군을 출격시켜서 영프 연합군을 저지하고자 했죠. 그러나 영프 연합군은 8기군의 돌격에 대항해 콩그리브 로켓을 대거 발사하게 되어 이 콩그리브 로켓은 인도에서 개발했던 아리 로켓을 개량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마치 형태가 조선에서 사용했던 신기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은 신기전이 좀 현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콩그리브 로켓의 엄청난 화망에 당황한 8기군은 영프 연합군의 근처도 가보지 못한 채 황급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저우를 정말 손쉽게 내주고 말았다는 거죠. 이에 청해 사령관이었던 승경 임심은 베이징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최후의 결전은 어디서 치러질 것이냐 했을 때 바로 8.2교, 이 8.2교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8.2교는 베이징을 향하는 대운하의 하천 중의 하나인 통해안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이 통해안은 베이징의 동문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즉 배를 타고서 베이징의 동문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해안가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8.2교가 건설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좀 이제 아담해 보이는 석조 다리예요. 이게 무려 명제국 시절에 건축된 석조 다리고 양측 난간에는 33개의 사자상이 걸터 앉아있는 상당히 좀 유서 깊은 유적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 사신들이 베이징에 갔을 때 또 거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8.2교라고 하죠. 나름의 이제 근사한 유적지인데 여기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9월 21일 청군은 8.2교를 차단해서 영프 연합군의 베이징 입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청군은 부대를 크게 둘러 나눴는데 일단 승보가 약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8.2교를 수비하고 있었고 승경 림심이 8기군 1만 명과 약 7,00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서 토탈 17,000명이죠. 8.2교 남쪽에 대기하면서 기병 돌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영프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몽토방 장군이었는데 프랑스군 4,000명을 8.2교 방면으로 진군을 시켰고 영국군 4,000명을 남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적의 기습에 대비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8.2교 공격을 맡은 프랑스군은 오전 내내 포격을 가해서 청군의 방어선을 상당 부분 무너뜨리게 되죠. 8.2교를 수비하던 청군 수비대는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사거리에서 포탄이 슝슝 떨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승경 임심의 기병 돌격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승보 부대는 8.2교에서 계속 존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승보 부대가 8.2교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끌자 마침내 승경 임심은 기병 돌격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승경 임심의 공격 명령에 기병전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만주족과 몽골족으로 구성된 만몽 8기군 1만 명이 마침내 영프 연합군 측면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격해 들어갔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청제국이 중원을 정복한 데 있어서 이 8기군의 활약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이 8기군에게 상당히 많이 당했고요. 그 최강의 8기군을 발전을 시킨 건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영프 연합군도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8기군의 돌격에 대비를 해서 야포를 느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8기군이 달려들자 곧바로 야포를 발사해서 청군의 돌격을 저지했다는 거죠. 당시 영국군이 사용한 대포는 획기적인 사거리와 정확도를 자랑하는 암스트롱포였어요.
그리고 이때 영국군이 사용한 포탄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쇠구슬 형태가 아닙니다. 폭발하는 형태의 포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었고 이미 이전부터 유럽 전장에서는 이렇게 폭발하는 형태의 장렬탄이 등장한 상태였어요. 아무튼 이런 대량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장렬탄이 드디어 동양 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영국군이 발포한 장렬탄은 지면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폭발력 때문에 청군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그런 무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렬탄이 허공에서 터지기라도 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불벼락을 선사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이 선보인 어마어마한 화력의 청해 8기군은 그야말로 녹아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개중에는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화염 지옥을 뚫고 영국군 진영에 도달한 8기군 병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영국 보병들이 총검을 장착한 채 라이플로 철벽 방벽을 치고서 일제사격을 가해서 가까스로 화망을 빠져나온 청해 8기군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승경림심이 야심차게 노렸던 기병 돌격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피해만 입은 채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영국군이 역공을 가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승경림씨 부대가 완전히 와해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영국군이 퇴로마저 차단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승경림심은 황급히 군을 8.2교 후방으로 후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프랑스군 역시 포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8.2교의 승보 진지를 향해서 돌격을 해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8.2교의 청군은 자칫 잘못하면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보는 8.2교가 뚫리면은 베이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것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동안 이제 나왔던 스코어 전적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태평천국 상대로 상당히 지지부진한 전투 모습을 보였고 특히 강북 대형을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만약에 여기서 또 8.2교가 뚫려서 베이징이 위협을 받으면은 그 책임을 왠지 또 자기가 또 지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동안 좀 찍힌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승보가 사력을 다해서 여기를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버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질적인 주력 부대는 승경림심이 이끌고 있던 8기군이었는데 그 8기군이 완전히 패퇴한 상황에서 과연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결국에는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승보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8.2교 방어선은 붕괴되었다는 거죠. 다만 운이 좋게도 승보는 총탄에 맞고서도 부상으로 끝나가지고 목숨을 건지긴 해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장군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만약에 멀쩡하게 그냥 퇴각을 했으면은 진짜 또 체포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총탄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는 상태에서 퇴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가만히 돼가지고 이번에도 체포당하는 신세는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군은 더 이상 8.2교에서 버티지 못하고 총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날 전투는 정오 무렵이 되자 영푸연합군이 8.2교를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종결되었다는 거죠. 전투의 결과를 보면 정말 참담한데 청군은 무려 1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일설에는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에 비해서 영국군은 전사자 2명에 부상자 29명, 프랑스군은 전사자 3명에 부상자 18명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전투 결과만 보더라도 청군의 일방적인 패배였다는 거예요. 영푸연합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전투였지만 이 또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 이 양반이 또 그걸 굉장히 꿈꿨거든요. 자기도 누구처럼 삼촌처럼 위대한 정복 군주가 되고 싶다. 그런 야심에 불타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폴레옹 3세 시절의 프랑스가 여기저기 판을 정말 많이 벌여요. 뭐 남미 쪽도 건들고 유럽 쪽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 다음에 또 동양 쪽에도 군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위선양을 해보려고 정말 여기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찰나에 이 전투에서 8.2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여기서 나폴레옹 3세는 이날의 승리를 어마어마하게 자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국했던 몽토방 장군에게 무려 팔리교 백작이라는 자기를 수여를 하는 그런 또 쇼를 보여줬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더해서 거액의 연금까지 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때 프랑스 의회가 이거를 막아요. 아니, 동양의 마이너틱한 군대를 상대로 사실상 양악에 가까운 승리를 거둬놓고서 이걸 가지고서 무슨 엄청난 공이라고 백작자기를 수여하고 거액의 연금을 주십니까? 무슨 나라 돈이 뭐 포켓몬입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금 수여는 무산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몽토방 장군은 보불 전쟁 때 거기서 또 이제 프랑스군을 한번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국에는 몽토방이 양악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이지 유럽 메이저 리그에서는 통하지 않는 장군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또 들통이 나게 되었다라는 후문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팔리교가 돌파됨으로써 이제 영프 연합군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팔리교에서 베이징까지는 불과 20km도 채 안 되는 거리예요. 즉 영프 연합군이 한달음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이로써 청 제국은 중원을 정복한 이래 정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청 제국이 중원을 정복한 이래 위기상이 몇 번 있긴 있었죠. 뭐 선번의 난도 있었고 백령교도의 난도 있었고 태평천국도 사실은 또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베이징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 청 제국조차도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청이 명을 멸망시켰던 과정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청이 군사적으로 만리장성을 돌파해가지고 베이징을 무력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었어요. 전투를 통해서 함락시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청군이 만리장성과 산해관 일대를 공략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뚫게 됐냐 하면은 명제국 내에서 이자성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명의 장수 오삼계가 청측에 투항을 함으로써 내부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제국도 베이징을 무혈 입성했던 거지 군사적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프 연합군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청군을 연속해서 격파하면서 베이징의 바로 코앞까지 당도하게 됐던 겁니다. 즉 자신들이 못했던 거를 지금 영프 연합군이 순식간에 달성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밀려오는 공포감이 정말 엄청났을 거죠. 침략자들의 총구가 베이징의 턱 밑을 향하자 청의 한풍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청조의 중원 정복 이래에 맞이한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렵사리 중원을 정복해온 열성조된 넋을 생각해서 또 만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베이징을 사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옆나라 조선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단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다음에 훗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근데 이 한풍제가 감성군주였잖아요? 본래는 이제 황제 계승에 있어서 공신왕한테 좀 이제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눈물 작전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올라왔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과연 한풍제는 그토록 길을 써가면서 황제 자리에 올라올 정도로 이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오로지 한풍제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한풍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팍팍 오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